한화오션도 5%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달달한 케이크 빠질 수 없죠. 요즘 때. 또 그 달달한 케이크에는 또 설탕이 빠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음식에서도요. 그런데 이 하얀 설탕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설탕 좋아하세요? 아, 설탕, 네, 그 맛을 좋아하죠. 네,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너무 네, 맛있고. 그렇습니다. 네. 방어회도 좋아하십니까? 방어, 네. 아까 제가 이제 최선의 방어 공격이다 그 얘기 듣고 되게 재밌었던 게 방어가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는 되게 육식성이 강한 그런 생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방어를 잡을 때 이렇게 살아있는 생선 같은 걸 미끼로 쓸 때도 있고 막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가 아닌 게 아니라 공격을 되게 잘하는 그런 생선, 그런 어류인데 최선의 방어 공격이다 나오니까 뭔가 과학적인 것 같아서 더 재밌었네요. 네. 진짜 모르시는 게 없어. 거의 인간 챗 GPT. 자, 오늘 이제 설탕으로 갑니다. 지금은 뭐 그냥 주변에 흔하게 보는 설탕인데 네. 이것도 제당. 설탕을 만드는 게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사실은 좀 독특하게 시작이 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원래 설탕은 세계 아무 데서나 막 다 생산되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예. 설탕의 주 재료가 사탕수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탕수수가 좀 잘 나는 이런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만 사실은 생산하기가 쉬운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로는 처음으로 설탕이 좀 많이 만들어져 쓰인 곳은 고대 인도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 그때쯤이 되면 인도 곳곳에서 설탕이 지금 쓰는 설탕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생산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옛날 인도 사람들은 그런 걸 좀 먹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설탕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거의 맛보지 못했을 시대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신라시대 이럴 때 기록을 보면 1500년 전에 신라시대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불교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시대 인도까지 갔다 이런 기록들이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신라 사람들은 인도에 도착하면 인도 사람들이 여기 인도에만 있는 신기한 거다라면서 설탕 같은 걸 조금 줬겠죠. 그런 걸 먹어보면 얼마나 맛이 좀 놀랍고 진짜 와 인도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신기했을 것 같은데 엄청 신기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예. 이 인도에 있던 이 설탕이 이제 서쪽으로는 중동으로 유럽으로 전해져 가지고 좀 퍼지게 되고요. 네. 동쪽으로는 이제 중국으로 퍼지게 되면서 설탕이라는 게 차차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대량으로 많이 소비되는 그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좀 퍼진 것은 네. 역시 이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를 좀 이렇게 침략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세계 각지의 열대 아열대 지역을 많이 이렇게 차지하게 됐잖아요. 네. 식민지를 많이 이렇게 좀 건설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메리카에, 아프리카에, 남아메리카에 여러 곳에 이 사탕수수가 잘 자랄 만한 땅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인도에서 자라는 그 사탕수수를 뽑아다가 심어서 큰 농장을 만들면 아하. 여기는 원래 사탕수수가 안 자라는 땅이지만 사탕수수 농사를 크게 지어가지고 설탕을 많이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고 해가지고 세계 각지에 이 플랜테이션이라고 하죠. 사탕수수 농장을 유럽 사람들이 거대하게 짓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아메리카에 있는 섬나라인 아이티 같은 나라는 예. 이 아이티는 아메리카에 있는 섬나라니까 원래 원주민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아파치, 뭐 코반치 이런 민족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 원주민으로 원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IT 사람들 딱 보면 전부 다 흑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에는 원래 흑인들이 그렇게 살 리가 없는데 전 국민이 다 흑인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IT에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았는데 유럽 사람들이 거기를 정복한 다음에 사탕수수 농장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흑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거기에 전 국민이 다 흑인이 되어버렸는데 나중에 19세기 들어서 이제 그 흑인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프랑스 정부를 대항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네. 독립에 성공을 해서 IT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세계사의 그런 수많은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이 이 설탕이라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사실 관련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독립운동을 제일 이제 활발하게 했던 곳이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중국, 샹하이 이런 데서 독립운동을 네, 많이 했고 네. 그 다음으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했던 곳이 생각을 해보면 하와이거든요. 근데 하와이에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건너가지고 활동을 했느냐라고 예. 생각을 해보면 하와이도 역시 좀 따뜻한 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사탕수수 농장을 크게 지었습니다. 예. 근데 하와이에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땅이 아니니까 그 사탕수수
사탕수수 농장에서 힘들게 힘든 일 참고 일할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이민자를 받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마다 않고 하는 한국인 이민자들이 지금으로부터 뭐 120년 전, 130년 전에도 하와이로 건너가서 거기에 한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광복을 맞이해서 건설된 거에 밑바탕에도 설탕, 사탕수수가 좀 깔려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설탕 이야기가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 되게 좀 구하기 힘든 나라였어요. 근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왜냐하면 이 사탕수수에서 주로 나는 게 이 설탕인데 우리나라는 사탕수수 농사가 될 만큼 그렇게 따뜻한 날씨가 없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국산 사탕수수 좀 해보겠다라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한데요. 원래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탕수수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탕수수가 조선시대 이럴 때도 사탕을 수입을 해가지고 뭐 사탕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것저것 쓰기는 썼습니다. 예. 근데 전량 다 수입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설탕이 되게 좀 귀했었고 말에도 그게 남아 있어요. 이 설탕이라는 말이 한자어잖아요. 예. 이게 이제 눈 설자에다가 이 당이라는 달콤한 그 성분이라는 당자를 써서 설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설탕을 한자로 설탕이라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부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눈설자 쓰는 설탕이라는 말 쓰지 않고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설탕이라고 하고 샤탕이라고 해가지고 설탕을 사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샤또라고 하든가 사탕이라고 한자를 쓰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설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모래사자를 쓰는 사탕이라는 말이 설탕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워낙에 수입으로 귀중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탕 자체를 그냥 사탕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탕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설탕 자체를.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근대 현대가 돼가지고 그 사탕의 원료인 설탕도 많이 좀 쓰이다 보니까 좀 구분할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탕은 사탕이라고 부르고 설탕이라는 말을 좀 새롭게 구분해가지고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탕이라고 쓰는 한자가 그 나라에서는 설탕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와, 신기합니다. 네. 5622님이 말씀 듣고 있으면 도대체 이분은 모르는 것도 있을까 궁금하네요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뭘 모르시는지를 여쭤보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사실 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 예. 뭐 트리 장식으로도 하고 하는 것 중에 이렇게 지팡이 모양으로 생긴 사탕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영어로 캔디 케인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뭐 그렇게 걸어놓는 문화가 생긴 이유가 예. 정서는 없고 속설로 그거를 이제 페퍼민트 향 같은 거를 그렇게 향이 좀 강한 사탕으로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19세기 중반 정도에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으면 트리가 이렇게 나무 잘라 놓은 거니까 예. 거기에 뭐 쥐 같은 것도 꼬이고 벌레 같은 것도 벌레. 많이 꼬이고 한다고 예. 향이 강한 사탕인 이 캔디 케인 페퍼민트 사탕을 걸어 놓은 것이 뭐 이유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벌레 꼬이지 않게요? 네.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향이 너무 강하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또 꼬이던 벌레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쵸.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생긴 전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조선시대부터 나오던 그런 사탕 중에 네. 1795년 음력 6월 18일 조선왕조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던 정조 임금님이 자신의 어머니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바친 음식으로 쓰던 사탕 중에 옥춘당이라는 사탕이 있어요. 요즘도 가끔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아니면 크게 잔치하시는 분들 가보면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요? 또 동그란 이런 뭐 약간 이런 동전 비슷한데 좀 굵게 생긴 약간 그런 붉은색, 거를 자줏빛. 탑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알록달록한 사탕. 알록달록하게 그 얼핏 보면 모양은 지팡이 모양 아니지만 빨간색하고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캔디 케인 크리스마스 사탕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거든요.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향도 좀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박하나 뭐 다른 민트 사용해가지고 알싸한 맛 나고. 교묘하게 뭔가 이상한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옥춘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설탕이 옛날에는 자체 생산되지도 않고 다 수입을 했던 건데 예.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런 사탕류의 과자 중에 보면 조선시대 거라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와서 퍼진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옥춘당이라는 거는 중국이나 일본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옥춘당은 누가 개발해서 왜 조선시대에 퍼졌으면 지금도 이게 팔리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옥춘당이라는 게 옥춘당이라는 게 지금도 거래가 되는데 아니, 김아랑님이 제사 캔디라고. 그렇죠. 네, 제사 제사 때 캔디 뭐 올리는 그런 식으로 사탕. 얘기하죠. 네. 이거를 도대체 누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을까? 뭐 그런 거 되게 궁금하죠. 네,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네.
저는 이거 가끔 지나가다 사탕 같은 거 볼 때마다 이거 궁금해요. 99%를 알고 계시는데 아니, 마지막 아니에요. 1%를. 아니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사상뿐만 아니라 환갑잔치, 칠순잔치 예, 이럴 때 예. 높이 쌓아 올리는 그 옥춘당. 그걸 네. 높이 쌓아 올릴수록 네. 약간 좀 있는 집안처럼 보이고 막 이런 네. 거 있었어요. 네. 이야, 이거 이게 신기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개발돼서 우리나라로 퍼졌는데 우리나라에는 쭉 남아 있고 그 나라에서는 망해서 없어졌는지 하여튼 우리나라가 설탕이 과거에는 굉장히 좀 귀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 어릴 적에도 그 옥춘당 먹는 게 진짜 막 소원이었는데 나중에 크면서는 산업적으로 맛있는 캔디들이 많이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옥춘당은 상대적으로 옛날 맛 같고 그렇죠. 막 이랬었죠. 네. 이야기가 옆으로 가는데 하여튼 어디로든 가면 좋습니다. 네. 근데 한동안 우리가 커피에 넣어 먹는 각설탕 유행했던 적 있잖아요. 네네. 설탕이 훨씬 더 많이 팔리게 된 계기였다고요. 이게. 네, 각설탕이라는 제품이 중부 유럽에서 19세기 중반에 좀 개발되어 가지고 이렇게 차에 넣어 먹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면서 예. 좀 크게 설탕 수요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한 200년간 걸치면서 설탕 수요가 특히 유럽에서 좀 폭발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를 이렇게 요즘도 뭐 커피 그냥 아메리카노 뭐 예를 들면 에스프레소 이런 거 드시는 문화가 있듯이 네. 예전에는 좀 쓴맛으로 차나 커피를 먹는 게 좀 기본이었는데 블랙 커피. 네, 이 18세기, 19세기 한 200년 사이에 설탕을 거기다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좀 달콤한 여러 가지 음료라든가 후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 먹는 문화가 유럽에서 좀 대거 크게 자리 잡게 되었죠. 각설탕 같은 게 이런 데 개발돼서 많이 퍼지고 있었던 좀 배경에는 여기에 약간 화학적인 공업적인 이유도 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탕의 주 재료가 지금까지도 사탕수수가 주재료거든요. 네. 네, 설탕이라는 게 이 성분 자체도 화학책 같은 걸 찾아보면 설탕이라는 말 대신에 자당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설탕은 뭐 99% 자당으로 돼 있다 뭐 이렇게 써놓은 네네네네네. 책들도 있는데 이 자당의 자자가 사탕수수 자자거든요. 그래서 자당, 설탕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네, 참고로 같은 단맛이 나지만 과일 같은 데 들어있는 단맛은 뭐 설탕 성분도 일부 들어있습니다만 뭐 포도당이라든가 과당이라든가 이런 다른 맛 때문 다른 성분 때문에 단맛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엿 같은 경우에는 엿당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당 성분 때문에 단맛이 나요. 아, 당 그래서- 성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혀로 느껴질 때는 단맛으로 비슷한데 아예 성분상으로는 다 다른 물질입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요리를 하거나 뭐 굽거나 해가지고 뭐 딴 걸로 만들어 버리면 맛이 좀 많이 달라지죠. 아하. 그래서 우리 저기 예전에 드라마에서 그런 명대사 있지 않았습니까? 뭐 홍시에서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왜 홍시라고 하시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게 사실 과학적으로도 좀 맞는 말이죠. 홍시에는 과당, 포도당이 주로 많이 들어있거든요. 설당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 자당, 설당, 사탕수수에서 뽑아낸 당이 아닌 겁니다. 그 음식의 맛을 그냥 설탕이 아니라 홍시로 맛을 냈을 때 그걸 알아맞혔는데 네. 그 실제로 과학적으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 자체만 혀로 느껴가지고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예. 요리를 하거나 할 때 일어나는 반응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알아낸다라는 게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은 예. 설탕이라는 성분이 요리를 하거나 이럴 때 그리고 맛의 어떤 깨끗함 이런 걸 했을 때 제일 좀 좋습니다. 그래서 사탕수수에서 나온 설탕이 그렇게 인기를 얻어서 많이 쓰이고 이 단가도 맞고 하니까 많이 쓰인 건데요. 네. 이 사탕수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많이 재배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다들 이거를 자신들이 정복한 침략한 식민지 경영을 하는 나라에서 다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수입을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19세기 들어가지고 급격하게 발전하던 그런 유럽의 강대국 중에 그런 열대 지방의 식민지가 거의 없던 나라가 있었어요. 예, 바로 독일이었죠, 독일. 아하. 독일은 열대 지방의 식민지가 뭐 카메룬 정도 거의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독일이 딴 거는 나라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국력이 세지니까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수출도 하고 하는 식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할 수 있었는데 이 설탕은 여전히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식민지에서 가져오는 그렇죠. 거를 다 수입해다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과학자들이 독일의 뛰어난 이 과학 기술 화학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18세기, 19세기 독일이 급격하게 발전되는 시기에. 그래서 뭐 마그라프라든가 특히 이제 아샤르 같은 이런 인물들이 독일의 과학 기술로 어떻게든지 사탕수수가 아닌 데서 설탕을 뽑아내는 방법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인공 설탕. 예, 인공 설탕은 아니고요. 네. 사탕수수가 아닌 딴 데서 뭔가 단맛이 나는 다른 데서 다른 데서 뽑아내자. 설탕 성분을 뽑아내겠다라는데 엄청나게 도전을 했어요. 오. 이럴 때 이 독일 과학자들이 많이 매달린 제품이 뭐였냐면 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근대였습니다. 근대. 근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잎사귀를 나물처럼 혹은 이제 된장국 끓여 먹는데 근대를 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게 참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라는 작물을 기르면 그 이파리를 국에 넣어가지고 끓여 먹는 게 기본인데 유럽 사람들이 그걸 보면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근대를 이파리를 먹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뿌리를 크게 키워가지고 뿌리가 좀 달짝지근하거든요. 그 뿌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먹는 품종을 개발해서 그걸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트라고 해요. 비트라는 게 뭐 피클 같은 걸로 뭐 요즘에 요즘에도 그 많이 볼 수 붉은색 있죠. 그거요? 예. 그래서 그게 생물학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종인데 품종을 서로 다르게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잎을 먹고 유럽 사람들은 그 뿌리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트 중에 유독 단맛이 많이 나는 품종을 또 새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걸 슈가 비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탕무라고 옮기죠. 무하고는 그 상관이 없어요. 무하고는 별 상관이 그러니까 없는 건데. 뿌리니까 무처럼. 네, 무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잎사귀를 먹는 근대하고 사실상 거의 같은 건데 그 뿌리 부분에 단맛이 되게 많이 나는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심어서 요거는 좀 추운 지방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농사 되듯이 그래서 독일에서 근대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사탕무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 사탕무에서 설탕 성분만 뽑아내자라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기술 개발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실패를 하다가 예전에는 막 스트론튬을 이용을 해가지고 설탕만 따로 뽑아내는 방법 별의별 수법을 다 동원해서 19세기에 사탕무에서 설탕 개발하는 요 방법을 결국은 완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주류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나오지만 유럽 지역에서는 아직도 사탕무에서 뽑아내는 설탕이 꽤나 많이 유통이 돼요.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보면 한 20-30% 정도는 네. 아직까지도 사탕무에서 나오는 설탕이 좀 유통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승리고 아직도 유럽 지역에서 뭐 러시아라든가 예. 러시아는 얼마나 춥습니까? 러시아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렇게 날씨가 좀 서늘하다 이런 지역에서는 사탕무 농사를 지어가지고 설탕을 많이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탕수수랑 사탕무가 무슨 차이인지 몰랐었거든요. 네. 오 이제 명쾌하게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다릅니다. 그게 이제 사탕무에서 설탕 뽑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 비트, 네. 그 뿌리라는 거고요. 네, 근데 뿌리. 사탕수수는 사실은 그냥 즙만 대충 내서 마셔보면 설탕물 같다 느껴질 정도로 설탕이 진짜 사탕수수에 듬뿍 들어있거든요. 예. 사탕무는 훨씬 어려운데 그런데 사탕무가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근대 농사가 되니까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사탕무를 해보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사탕무 하려고도 막 했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탕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리 잡지는 않았죠. 지금 뭐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서 사탕무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잘 되는 거 보면 뭐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사탕무를 키워서 완전 원료부터 국산으로 하는 순국산 뭐 설탕 이런 게 개발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그게 해봄직하죠. 일반적인 근대 뿌리, 비트 가지고 뭐 단맛을 낼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조금 하면 다른 종류. 크게 단맛은 안 나오고요. 다른 품종인 사탕무라는 요거에 특화된 품종을 심어서 길러야 됩니다. 신기합니다. 또 모르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이 곽재식 작가님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김태현 님이 옥춘당은 조선시대 한과점에서 옥처럼 귀하고 봄처럼 신선한 맛이라고 해서 팔았던 사탕. 당시 귀해서 제사상에 올렸다라고 알려주셨고 1300님은 모르시죠? 각설탕은 제습 효과가 뛰어나요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각설탕 가지고 제습제로 쓰기 너무 아깝잖아요. 네. 옛날엔 비쌌을 텐데. 네네. 이게 근데 먹는 설탕뿐만 아니라 네. 공업, 네. 제약, 화학 분야에서도 설탕을 써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 성분 중에서 설탕 이런 당류의 기초가 되는 성분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유통이 되고 순수한 형태로 구하기도 제일 쉬운 성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설탕 성분, 당 성분을 토대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만만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료가 설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뭘 발효를 시켜서 뭘 만든다라고 할 때요. 발효라는 게 결국은 미생물을 잘 키워가지고 그 미생물이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내뿜게 하는 게 발효 과정이거든요. 내뿜게. 근데 미생물이 좀 비실비실한 것 같다. 미생물이 약간 뭔가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다라고 하면 만만할 때 뿌려주는 게 설탕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발효 과정으로 뭘 만든다라고 할 때 심심하면 설탕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왜 그 배양할 때 배지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그렇죠. 그 미생물 밥
네네. 아 거기만 설탕도 들어가는 그럴 거예요? 때 뭐 포도당 쓰는 경우 당연히 제일 많고요. 그런데 여차하면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배양할 때 설탕 쓰는 경우 꽤 있고요. 아하. 이런 류의 발효 작업은 우리가 사람이 먹을 때 딱 그 정확한 맛이 필요한 그런 아주 고도로 정제된 설탕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더 싼 설탕, 사탕수수 좀 가공한 그 직후에 뭔가를 가져와 가지고 이런 경우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된 제품을 뭘 만든다라고 할 때 설탕 소요되는 부분이 많고 네. 이런 게 꽤나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는 뭐 시큼한 맛 나게 할 때도 사용되고 아니면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깨끗하게 뭘 이렇게 닦을 때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물질로 구연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구연산 같은 거 만들 때도 설탕 같은 거 꽤 많이 씁니다. 설탕 내지는 그 설탕의 원료가 되는 성분 같은 거 꽤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구연산도 발효공법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미생물을 잘 키워서 구연산을 내뿜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구연산 성분이 되는 거를 미생물이 만들어내게 하는 형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럴 때 이제 미생물 밥으로 설탕 같은 거 많이 뿌리곤 하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제품 만들 때 설탕이 원료가 되는 경우 그냥 뭐 약 만들 때 이럴 때도 설탕이 원료가 되는 경우 많이 있고 네. 또 설탕을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설탕을 원료로 이렇게 잘 배합을 하면 이런 폭발성이 있는 이런 물질을 만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만들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하마스라고 해가지고 네. 무장단체 중동에서 네네네네. 활동하는 단체 있었죠. 이 단체에서 이렇게 최저 비용으로 오.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만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로 날리겠다 아하. 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사용하던 로켓의 이름이 흔히 뭐 까삼 로켓 이런 예, 식으로 까삼. 부르던 로켓이 있었습니다. 예. 뭐 까삼이라는 사람 이름을 딴 건데요. 이 까삼 로켓 같은 거 만들 때 설탕 같은 거 재료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굳이 또 그렇다고 뭐 설탕을 어디서 구해 와가지고 나도 집에서 로켓 만들어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사고 나가지고 크게 다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뭐 그런 식으로 가공한 원료로 설탕이 쓰이는 경우가 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탕은 먹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김준호님이 설탕은 뽑기가 최고입니다. 아, 놀이 문화가 되기도 하죠. 영화에도 나오기도 하고. 네. 야 진짜 설탕이 안 쓰이는 데가 없네요. 네.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고 하나만 있고. 좀 말 나온 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 설탕 내지는 그 설탕의 원료가 되는 물질까지 다 합해서 최대로 또 많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설탕 먹는 용도 외에 수요가 또 뭐가 있냐면 연료를 개발하는 용도 특히 이제 에탄올, 아하.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 알코올 만들 때도 설탕이 재료로 쓰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알코올은 뭐 우리가 뭐 술이 이제 에틸 알코올이니까 술 만드는 재료로 이 에탄올을 다 만들 수가 있는데요. 설탕이 되게 흔한 설탕 재료가 되게 흔한 곳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이 알코올, 에탄올 만들 때도 설탕을 대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알코올을 만들면 이거를 휘발유하고 좀 섞어가지고 사용하면 네. 자동차 연료로도 많이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바이오 에탄올, 뭐 바이오 알코올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네. 휘발유에다가 어느 정도 이 설탕 같은 거를 재료로 만든 알코올을 섞어가지고 집어넣는 거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보급이 안 돼 있는데 뭐 미국 같은 데만 해도 휘발유에다가 한 10% 정도 술을 타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런 말이 있는데 술에 휘발유를 타가지고 휘발유에 술을 좀 타가지고 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석유는 땅에서 계속 파내야 되는데 그럼 언젠가는 고갈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근데 설탕은 사탕수수 키워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 설탕을 발효해서 에탄올, 술을 만들어내면 그건 계속해서 길러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10% 정도 주입해서 쓰고 있고요. 브라질 같은 데서는 사탕수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한 20% 이상, 뭐 요즘에는 한 뭐 27%씩 휘발유에다가 알코올을 타가지고 에탄올을 타가지고 주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현상이 생기냐면 뭐 기현상이 아니라 요즘엔 당연한 현상인데요. 유가가 높아지면 휘발유 값이 높아지니까 휘발유를 좀 덜 쓰고 에탄올, 알코올을 좀 더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 때 필요한 설탕 수요가 높아져가지고 뭐 사탕값이 오른다, 뭐 디저트 값이 오른다, 뭐 이런 현상이 요즘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현대의 좀 산업계의 상황입니다. 유가랑 또 같이 또 영향도 주고받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빠져들어 있었는데 일단은 아까 그런 질문도 있어요. 8715님이 유럽에서 일찍부터 설탕 사용을 잘해서 달콤한 디저트도 유명한 걸까요? 이렇게 또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예, 설탕이 워낙 싼 값에 이런 식민지 지역, 정복한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케이크니 뭐 과자니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개발됐던 것이고요. 가만 보면 일본도 좀 달콤한 과자가 많이 발달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본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말하는 화과자라고 하는 거라든가 예를 들면 뭐 단팥빵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일본에서 좀 많이 개발되고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본도 뭐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좀 따뜻한 아열대 지방에서 사탕수수가 자체 생산이 돼가지고 설탕이 예전부터 자체 생산이 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설탕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빨리 발전한 그런 경향이 있었죠. 아까 그 사탕수수 가지고 이제 에틸 알코올 만들어 갖고 뭐 바이오 연료로도 쓴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송진선님이 어쩐지 술에서 단맛이 나더라. 이건 상관없는 네, 거죠? 이제 약간 술이 달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사탕수수, 사탕무 차이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 가루가 된 설탕으로 만드는지 그 과정도 좀 설명해 네, 주세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우선 예. 뭐 제일 많이 생산하는 사탕수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탕수수 즙을 짠 다음에 그 즙을 잘 끓입니다. 그럼 사탕수수 즙이 좀 쫄겠죠. 그러다 보면 제일 밑에 이제 이런 어떤 굳은 물질만 생길 거 아니에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뭐 간장 같은 거 이런 걸 졸이면 찐득하게. 찐득하게 되고 그 밑에 막 소금 결정가루만 네모나게 막 생기고 하는 그런 것처럼 네. 이 사탕수수 즙을 사탕수수 주스를 잘 이렇게 끓여가지고 졸여 붙이면 사탕수수 사탕수수 대나무처럼 생겼어요. 네, 그 그렇더라고요. 사탕수수 그 잘라서만 부분만 넣고. 그 부분은 다 걸러내고 그 국물 부분만 잘 졸아내면 그 자체를 옛날에는 거의 설탕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 사탕수수 졸인 물 자체를. 찐득하게 그 꿀처럼. 약간 그 모양 약간 좀 거뭇거뭇한 뭐 엿, 갈색 꿀? 나는 네. 황토색 나는 그런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를 예전에는 거의 그냥 이게 설탕이다라고 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상태는 뭐 러슈가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로 원당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른 제품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를 정제를 되게 여러 번을 해가지고 정제를 하고 또 정제를 하고 불순물을 빼내고 또 빼내고 다 뭐 딴 이상한 성분들을 다 없앤 다음에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수하게 설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 단 하나의 성분만 최대한 많이 모아내면 하얀 그런 설탕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설탕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이제 과정마다 뭐 여러 가지의 다양한 공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뭐 초기부터 사실은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탕수수 즙을 만들려면 그 사탕수수 대를 갈아가지고 그걸 대를 잘라가지고 채를 썬 다음에 네. 약간 그러면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좀 나무 잘라놓은 거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네네네. 대나무 잘라놓은 거 같이 비슷하게 생기기도 네. 했는데 그걸 즙을 꼭 짜면 그 설탕을 만들 수 있는 국물이 되는 건데요. 네. 그 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파리는 별 필요가 없거든요. 사탕수수를 추수할 때가 되면 더군다나 이파리들이 대부분 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파리는 당분이 별로 없어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파리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네네. 뭐 어떤 지역에서는 뭐 다르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옥수수 같은 거 까먹을 때 옥수수 껍데기 이렇게 까고 먹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파리를 제거하는 게 필요한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과테말라 이런 데서 설탕 원료를 많이 입수하는데 과테말라 같은 그런 데서 작업할 때 보면 사탕수수 밭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이파리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불을 크게 지릅니다. 그러면 불을 타면서 이파리를 다 타가지고 없어져요. 예. 그러면 그 중간에 그 사탕수수 대만 남거든요. 그럼 그 대를 잘라와가지고. 그건 잘 안 타서? 네. 어차피 태워서 끓일 거니까. 수분도 많고 하니까 그 대는 잘 안 타거든요. 그럼 그 대를 불도 잘 질러야 돼요. 좀 기술 있는 분들이 석유로 하시든가 기름을 이렇게 잘 발라와가지고 잘 이렇게 불을 한 다음에 불을 확 질러가지고 대만 남으면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갈아서 즙을 내서 국물을 만들고 그 국물을 졸여가지고 설탕 원당에 해당하는 걸 만드는데 그 정제 과정을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예. 정제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선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여러 가지로 좀 나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국제적으로 되게 많이 거래가 되는 제품은 그렇게 한 번 좀 졸인 거 그 원당이라는 그 제품 좀 단맛이 많이 나는 여차하면 설탕 비슷하게 쓸 수도 있는데 색깔은 좀 거뭇거뭇한 거 그게 좀 많이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제당 공장들이 좀 여러 곳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제당 공장들은 그거를 수입을 해가지고 원당을 수입해다가 설탕으로. 정제를 하는 작업을 우리나라에서는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정제해서 어떻게 새하얀 눈처럼 고운 설탕이 되는지가 궁금한데 요거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정리해 드리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곽재식 작가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간은 지금 10시 38분이 됐고요.
허정득님이 곽 작가님은 책을 몇 권쯤 읽었을까요? 라고 물음표를 4개나 찍어주셨네요. 셀 수 있습니까? 아, 네, 뭐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니고요. 아유, 네, 뭐한 달에 한두 권, 두세 권 정도씩 꾸준히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한 달에 네. 그렇게 이거 쉽지 않은데요. 이미 또 머릿속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이제 교수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좀 공부도- 많이 알아야 또 학생들에게 뭐 좀 가르치지 또 않겠습니까? 공부도 또 많이 하셔야 되니까. 네. 오늘 설탕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네네. 2081님이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믹스 커피를 끊었는데 너무 슬프네요. 이렇게 참 설탕 없는 삶이란. 근데 우리가 아까 원당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네. 원당은 좀 누렇고 찐득찐득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네. 사 먹는 설탕은 새하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를 뜨거운 물에다가 녹였다가 그다음에 다시 굳혔다가를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끓였다가 녹였다가를 다시 반복을 하면 예. 같은 물질들끼리 서로 엉겨 붙으면서 굳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뭉치게 되거든요. 그걸 뭐 결정화한다,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녹였다가 다시 굳혔다가라는 그 작업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불순물들은 하나하나 이제 빼낼수록 점점 하얀 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제당 공정에 가면 항상 제일 좀 눈에 뜨이는 큰 그런 시설 설비가 당연히 이제 창고가 제일 크게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큰 무슨 탑 같은 게 되게 멋있게 이렇게 딱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탑이 대부분 이 보일러 관련 설비입니다. 물 끓이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물을 정화하고 이런 것도 되게 피곤하기 때문에 물에서 이제 수증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증기의 뜨거운 열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원당을 뭐 녹였다가 다시 굳혔다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수증기로. 네, 그래서 보일러 설비가 크게 있고 보일러 설비에서 계속 이걸 이 땔감을 지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일러 지필 때 생기는 그 연기, 연료 타는 연기를 정화하기 위한 설비, 이런 게 우리나라 제당 공장에서 눈에 제일 띄는 큰 설비입니다. 우리나라 제당 산업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1953년에 부산에서 시작된 게 제일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를 지금도 뭐 대표로 한다고 하는 제당 회사가 예.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 회사를 창립하신 그 이병철 회장, 그분이 이제 50년대 주력 사업으로 처음에 이거 돈 많이 들어가지고 하신 사업인데, 네. 부산의 부전동에서 점포동 사이에 걸쳐 있는 거리에 처음으로 공장을 짓고 여기에서 이 원당을 수입해다가 정제를 해서 깨끗한 설탕 만드는 공장을 크게 열었었죠. 이 공장 처음 열었을 때 이런 식의 큰 공장을 가동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당시에 남한 지역에 별로 없었을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어놨는데 처음 공장 돌리니까 공장이 잘 안 돌아갔대요. 하얀 설탕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상한 누리끼리한 뭐 그런 게 자꾸 나와가지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이거 되게 막 고민하고 했었는데 예. 이때도 아마도 보일러 설비가 제일 중요했나 보죠. 보일러 기술을 담당하시던 기술자분이 예. 우리가 원료 투입을 너무 갑자기 좀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거를 잘 조절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일정하게 좀 적절한 용도로 원료를 투입하는 정도, 생산 속도를 좀 조절해보자 라고 해서 도입을 했더니 하얀 설탕이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거? 네, 그때 당시에 뭐 높은 분들부터 직원들까지 다들 엄청나게 즐거워했다라고 하죠. 50년대 초에 설탕을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제당을 해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곳이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설탕이 많이 팔렸었다라고 네.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1955년에 바로 경쟁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울산에서 또 공장을 차려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두 회사가 좀 경쟁사죠. 부산 공장에서 시작한 회사하고 울산 공장에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도 이제 주요 경쟁사고요. 이 부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쯤에 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남한 지역의 최초의 제당 공장이 있던 여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뭐 주상복합 들어서 있다든가 여기 부산에 서면 번화가 있는 데서 좀 멀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주상복합 건설돼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설탕 문화의 좀 시초가 여기였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은 조금 없는 느낌입니다. 약간 그 옆에 가면 이제 점포동 카페 거리가 있고 막 이런데 예. 거기 가면 뭐 달콤한 디저트 같은 거 많이 팔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좀 이야기로 어떻게 엮어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하거든요. 무슨 동이라고? 부산? 점포동 카페 거리가 좀 유명한 편인데요. 거기에 뭔가 좀 각설탕으로 뭔가 하나 모르겠어요. 조형물 하나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기서 설탕을 뭐 옛날 그 공장 그대로는 아닙니다만 울산에 아직도 큰 제당 공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울산이 약간 좀
뭐랄까요, 슈가 시티라고 할까요, 좀 스위트 시티라고 할까요. 울산이 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좀 아직도 내려오고 있는 곳입니다. 가만 보면 이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예. 입지 자체가 다 이렇게 좀 바닷가에 해안, 큰 항구에 딱 입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설탕 생산은 다 원료 수입으로 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잘 드러나고 있죠. 참고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인천에도 네. 또 제당 공장이 하나가 운영되고 아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설탕 산업은 크게 이제 한이 삼파전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설탕을 직접 사본 거는 어릴 적에 뭐 어머니 심부름 먹으러 갔던 그 기억인데 이렇게 마트 매대 가보면 대부분 이제 설탕은 포대 좀 무겁고 크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 새하얀 거 보면 이제 비닐로 돼 있어서 꾹꾹 한 번씩 눌러보던 기억. 아, 그 기분 되게 좋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설탕이라는 게 네. 완전 수입 제품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귀한 그런 귀하면서도 있으면 정말 좋은 그런 식재료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 70년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연말 연시에 선물로 약간 오. 설탕 선물 세트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그걸 주고받는 그런 문화도 있었고 오.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애가 좀 오늘따라 아프다라고 하는데 뭐 약 먹여보고 뭐 좀 몸보신할 뭘 줘야 되겠는데 뭐 마땅한 게 없으면 설탕을 따뜻한 물에다가 타가지고 설탕물. 설탕물 따끈하게 해가지고 야 이거 좀 먹어라라고 하면 뭐 약간 보약인 것처럼 먹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당이 같습니다. 충전되니까. 네. 와, 재밌네요. 근데 그 설탕은 네.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거, 소비기한이 없다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없다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겠지만 뭐 영원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뭐 아주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어요? 예, 왜냐하면 이 뭔가가 상한다, 썩는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그것을 세균이 곰팡이가 네. 먹고 사람 몸에 안 좋은 성분을 내뿜어서 그걸 더 이상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되면 그걸 먹으면 우리가 배 아프게 되면 그때 어떤 음식이 상했다라고 그쵸.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설탕이 좋은 영양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미생물 같은 게 끼일 여지는 조금 있는데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영양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추가로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예, 물이 없는 곳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생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하게 정제해 놓은 이런 설탕일수록 안에 있는 수분까지도 다 바싹 뺀 상태로 아하. 그야말로 설탕 그 성분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수분이 없어서 잘 끼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100% 설탕이기 때문에 이 설탕을 미생물들이 활용하려면 그에 걸맞는 꽤나 많은 수분이 있어야지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분 없이 밀봉돼가지고 잘 보관되어 있는 그런 설탕은 진짜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거의 뭐 이거 소비 기한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다고 뭐 50년 지난 설탕 이거 막 퍼드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그때까지 50년 동안 밀봉돼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아하. 근데 그러니까 밀봉만 잘 돼 있다면. 네, 습기가 낀다거나 아니면 제품 중에서도 일부러 약간 그런 습기 같은 걸 조금 남겨놓는 제품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원래 상태의 그런 사탕수수의 그런 영양분이라든가 향미 같은 게 좀 들어간 상태의 제품이 더 좋다라는 상태로 생산해내는 제품이 요즘에도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과거에도 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좀 그 소비 기한이 좀 더 좀 짧아질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기와 맞닿지 않게 하는 게 보관 기간도 더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또 노하우가 되기도 네네. 하네요. 너무 재밌는데 그 지금 어릴 적에 설탕과 관련된 추억들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김명아님, 엄마 몰래 설탕 찍어 먹다가 등짝 맞았던 기억도 그러면 있으시다고. 이제 수분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설탕에. 뚜껑 열지 말라고. 예. 뚜껑 열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면 수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비 기한을 팍팍 단축시키죠. 어릴 적엔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정선형님이 설탕은 방부제 역할도 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설탕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당도가 너무 높으면 농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의 양에 비해서 소비할 수 있는 설탕 양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살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잼 같은 게 잘 안 상하잖아요.
당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미생물들이 오히려 좀 못 자라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순수한 설탕에 비해서는 역시 다른 수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유통기한이 그것도 무한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어느 정도 미생물을 못 자라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설탕을 다량으로 활용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잼 같은 거 유통기한 생각하면서 먹어보질 않았네요. 네네. 네. 굉장히 오래 보관할 수 있대. 오, 너무 신기합니다. 신기하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0252님 비롯해서 아까 김명환님도 그렇고 스테비아는 어떤 건가요? 스테비아는 많이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보내주시네요. 네, 이게 이제 요즘에 설탕하고 상관없이 새롭게 생산되는 예. 설탕이 아니지만 입에서 단맛이 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인공적으로 이제 개발한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스테비아도 있고 수크랄로스도 있고 뭐 사카린도 있고 아스파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런 물질들은 이제 우리가 영양분으로 쓰기 위해서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단맛만 혀에서 느끼게 하도록 사람들이 개발해낸 제품이거든요. 사탕수수, 사탕무랑은 아무 상관없고. 상관없이 개발해낸 물질이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단맛은 단맛대로 느껴지지만 네. 뭐 이게 영양분으로 활용이 돼가지고 몸에 살이 찌는 효과는 없다라고 해서 뭐 요즘에 제로 음료라든가 뭐 제로 식품 이런 열풍이 불면서 제로 칼로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맛이 설탕보다 조금 못한 경향이 있고요. 잘못해서 강화하다 보면 뭐 쓴맛 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맛이 설탕보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요리에 사용했을 때 조금 못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게 또 네. 요리에서 들어가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 네, 때 네, 어떤 네. 맛으로 변질될지 네, 모르고.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굽고 찌고 뭐 볶고 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음료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걸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일부는 이게 이제 설탕 우리가 수백 년째 먹어오던 설탕이 아니니까 건강에도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조금 꺼려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기술이 계속 개발돼 가지고 정말 다이어트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나름대로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해볼 만한 게 네. 우리나라의 어떤 식품 공업 기술이나 화학 공업 기술이 좀 발달돼 있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이런 게 잘 개발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 업체가 해낼 수 있다면 예. 외국에서 원당, 사탕수수 이런 거를 수입해 오지 않고 우리나라의 기술로 설탕 마치 독일 아하. 과학자들이 200년 전에 사탕물을 개발했듯이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로 사람들을 좀 비만의 위협으로도 구출하면서 이게 설탕 대신에 장사도 좀 잘할 수 있는 이런 게 개발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새로운 이런 대체 당 같은 거 그리고 이미 개발된 대체 당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또 한국 과학계가 좀 열심히 해볼 만한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죠. 어떻게 보면 원당 수입을 줄여서 무역 수지를 더 높일 수 있는 네네. 그런 생각해볼 수 있죠. 아이디어거든요. 네. 이신영님이 저희 애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교회 가서 자꾸 커피 옆에 있는 설탕 달라고 해서 창피해요. 이렇게 설탕 가루를 숟가락으로 퍼먹고 싶대요. 이렇게. 어릴 적에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도 엄마한테 저 한 숟가락 먹으면 안 되냐고 하고 혼나고 그런 추억들이 다 있습니다. 9969님은요. 이 목소리 듣고 문자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사탕보다 달콤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홍시보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달합니다. 달달합니다. 끝도 없이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제로 음료수 요즘에 엄청 인기인데 이게 또 건강도 챙길 수도 있고 산업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아이디어까지 주셨고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증시 잠깐 보면은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